자, 우리 별리서 스쿨에서 엔스 자연과학 기록 팀에서 지구과학 맡고 있는 장병선입니다. 오늘 이제 그 심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이제 개발한 문제도 좀 들어있긴 한데 그거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정리 한번 쭉 갈 텐데 이 내용 정리가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구의 구조와 구성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금 한번 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울 게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에도 보면 이 외워야 될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좀 감을 잡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지엽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굉장히 난이도가 낮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제가 요점 정리해 놓은 거에 보면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림은 많이 안 집어넣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림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구의 구조 얘기 나오면 뭐뭐 나오냐면 지구의 뭐 모양과 크기 나오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는 지구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기권과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지권과 그 다음에 물로 이루어진 수권, 요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생물권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별로 다룰 일이 없죠. 생명과학에서 주로 다루게 될 테니까 요 정도에다가 약간의 외권, 뭐 태양에서 날아오는 것들 이런 거 생각할 때 요것도 가끔씩 언급을 하긴 하는데, 자,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거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형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지구의 모양 하면 우리 보통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의 형태, 공모양이라는 뜻이죠. 그지? 근데 구의 형태긴 한데 완벽한 구는 아니더라. 그래서 지구는 회전타원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자전축이 있으면 그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단단한 지구도 하루에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삥 돌면 이게 북극 기준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 속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적도 기준으로 하면 하루 동안에 거의 4만 킬로 이상 도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충 무식하게 계산해보면 시속 1000킬로가 넘어가더라고. 시속 1000킬로면 뭐 한 KTX에 거의 한 4배 가까이, 4배, 5배 이상 되니까 적도 쪽으로 돌게 되면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축을 중심으로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46억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돌았으면 그 영향이 조금씩 있었겠죠. 여기 나오지 않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구 자전 주기도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나타난 그 지질 뭐 구조라든지 화석이라든지 뭐 산호의 성장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1년이 400일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중생대 이럴 때는, 고생대 이럴 때는 1년이 막 365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태양 주변 한 바퀴 도는데 한 400일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더 빨라서 하루가 24시간보다 짧은. 그러니까 1년은 똑같은데 365일이 아니라 400일이 되면 하루가 좀 짧아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여튼 그렇게 빠르게 돌다 보면 원심력에 의해서 옆으로 퍼져나가서 무슨 일이 생긴다? 이렇게 뚱뚱한 모양, 적도 반지름이 더 큰 뚱뚱한 모양의 타원형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 증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를 위해서 회전 타원체 모양을 여기다 대충 그려볼게요. 심하게 쫙 여기가 적도 쪽, 여기가 극지방 쪽이라고 하면 그거는 실선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자전축 기울었다는 거는 일단 깔지 않고, 자전축 기울었다는 걸 일단 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쓱 돌다 보면 이게 지금 적도 반지름이 큰 회전 타원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위도 1도 간의 거리가 고위도로 갈수록 길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요 단어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곡률 반지름. 이게 뭔 뜻일까요? 여기는 보면 약간 굽어 있는 정도가 눈에 띌 정도인데 여기는 되게 완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만약에 원을 만든다면 이따만한 원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죠?
여기를 가지고 요 윤곽을 가지고 원을 만들면 요렇게 좀 심하게 그려볼게요. 한 요 정도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접선에 있는 요 라인 가지고 만들었을 때 원을 만들었을 때 그 원의 반지름을 곡률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여기를 가지고 쭉 만들면 굉장히 큰 원의 반지름이 만들어지니까 요쪽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곡률 반지름이 커질 거라는 거, 이런 말도 씁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요 굽어 있는 곡선의 비율을 가지고 원을 만들었을 때 그 원의 반지름이 작다. 곡률 반지름이 작다. 여긴 곡률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위도 1도. 여기 쭉 적도라고 치고 1도 좀 심하니까 10도로 해볼게요. 10도로. 한 10도 정도에 해당하는 각도를 여기를 딱 만들었을 때 거리가 요만큼입니다. 근데 여기도 10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딱 만들었어. 좀 오버했어요 지금. 되게 크더란 말이죠. 그래서 1도 간 거리가 고기도로 갈수록 길어진다. 저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10도로 환산해서 해봤습니다. 이거 딱 완전히 조작된 정보니까 지금 10도 정도. 인간적으로 너무 크게 그렸다. 한 10도 정도에 해당하는 각도로 쫙 만들어 봤을 때 요 거리가 좀 더 길다는 얘기입니다. 길다. 여기는 짧다. 이걸 통해서 분명히 타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진자의 주기가 고위도로 갈수록 짧아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는 꼭 암기를 하세요. 진자의 주기 구하는 식 t는 우리 변시에 거의 2번 걸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왔어. 진자의 주기. 진자가 뭐냐면 추예요. 추. 천장에다 끈 하나 매달아 놓고 쇠굿을 매달아 놓으면 한 이쯤 당겼다가 놓으면 얘들이 쓱쓱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주기적인 반복 운동을 하는 물체를 우리는 단진동을 한다. 그런 거를 단진자라고 하는데, 그 이제 단진자라는 말은 물리학에서나 쓸 일이고, 우리는 그냥 지구과학 수준에 맞춰서 추를 잡고 흔들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주기라고 하고, 주기 t라고 하고, 2파이 루트 g분의 l 루트 씌워놓고, 요 식은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세요. 뭐 이거 다 상수니까 내비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떨 때 길어지느냐. 매달은 실이 길면, 그죠? 짧으면 싹싹싹 움직이지만 길면 쓱쓱 움직이니까. 그랬는데 그 길이의 루트 값에 제곱근에 비례하더라. 또 하나 요거 g예요. 실의 길이는 추를 매달아 놓으면 실의 길이는 이미 딱 고정된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 추를 가지고 적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재보고, 중위도에서 한번 재보고, 고위도 극지방 가서 재보면 이게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g값이 달라지더라. 이게 g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중력 가속도는 그냥 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력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니까. 그럼 중력 구할 때 계속 뒤에서 할 내용이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력 F는 G의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것도 기본적인 중력의 공식입니다. 지구의 질량 고정돼 있어. 지구 위에 있는 어떤 물체의 질량 스몰 m 고정돼 있어. 그랬을 때 중력의 크기는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반지름 여기로 치면 반지름이 되게 길고, 여기로 치면 반지름이 짧으니까 극지방으로 갈수록 G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G값이 10이면 여기 있을 때 G값이 한 9까지 된단 말이지. 지금 되게 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G가 작아지게 되면 T는 어떻게 된다? G가 작아지니까 T는 여기서 밑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G값이 작고 여기는 G값이 크고, 따라서 G값이 크면 어떻게 된다? T는 짧아진다. 물론 그대로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제곱분하고 관련 있는. 진자의 주기가 고위도로 갈수록 짧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중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중력이 커진다. 결국 이것들 다 종합하면 극지방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반지름 작아진다. 그래서 발생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지구 타원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구를 그릴 때 이렇게 그냥 둥글게 그리는데, 그 둥글게 그리는 게 사실은 이 적도 쪽이 좀 더 넓더라라는 얘기죠. 이제 좀 작게 그려봤어요. 이걸 가지고 지구 타원체라고 하는, 즉 지구의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외형이겠죠. 지구의 평균적인 이 외형을 지구 타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린 뭘 하느냐. 거기 나와 있듯이
거리를 측량하는 삼각 측량에 이용한다. 그냥 이거 원리는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 다시 보시면 되겠고, 거리 측정하는 측면에서 삼각 측량이라는 게 이용되고, 그 다음에 높이를 측정하는 거는 수준 측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지금 수준 측량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거는 높이, 레벨을 잰다. 응? 수준이란 말이 물 숫자가 아니에요. 레벨. 그러니까 레벨이란 거 높이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삼각형 그려놓고 우리 보통 저기, 여기서 저기까지 몇 킬로, 여기서까지 몇 킬로, 저기서 저기까지 몇 킬로겠네. 그 만약에 예를 들어 평면에다가 도형 만들어 놓으면은 할 수 있는. 그래서 거리를 측정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보통 지구의 반지름이 몇이다. 부피는 몇이다. 지구의 반지름 R이라고 놓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죠? 9라고 놓으니까 사실은 9가 아니지만 그냥 표면적 9라고 가정하고 4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편평도. 편평도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적도 반지름분의 적도 반지름 빼기 극반지름 이렇게 표시합니다. 실제로 요 적도 반지름, 극반지름 이렇게 표현하면 요게 적도 반지름이고 여기를 극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적도 반지름이 한 300 정도 되면 극반지름이 2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편평도를 300분의 300 빼기 299니까 지구는 편평도가 약 300분의 1 정도 된다. 실제로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30km 조금 안 되게 길다고 하죠. 자, 요거를 우리는 회전타원체라고 한다. 그리고 지오이드,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평균 해수면이 해발고도 빵미터죠. 그죠? 평균 해수면, 해안가의 뭐 밀물, 썰물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거 평균 낸 곳을, 그 높이를 평균 해수면이라고 하는데, 그걸 육지까지 연장해 본 가상의 지구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평균적인 지구의 모양이라면, 실제로 지구 모양 울퉁불퉁 하잖아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죠? 그래서 바다는 그냥 바다로 치는데 육지 쪽으로 연장했을 때 가상의 지구 모양, 그러니까 대충 너무 높은 데는 조금 퉁쳐서 내려가고, 왜냐면 밀도가 다 다르니까. 응? 너무 낮은 곳은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한데 울퉁불퉁한 모양을 너무 튀어나온 거 좀 까고 너무 낮은 곳을 좀 메꾸고 해서 만든 가상의 울퉁불퉁한 지구의 모양이에요. 울퉁불퉁. 한글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낯서네. 평소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글자로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이거 면을 지오이드라고 합니다. 중력 방향의 수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특히 지하물질의 밀도 분포에 따라서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이란 말 해놨고요. 위치에너지의 기준면, 해발 빵미터이기 때문에 위치에너지 기준면으로 쓰이고, 이게 보통 그냥 물리학에서는 평균 해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구, 요거 별표 해놓을까요? 지구 타원체보다 육지에서 높고 바다에서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 여기다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게 지구 타원체의 모양이다. 평균적인 지구 모양이다. 그런데 실제로 땅덩어리 모양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산도 있고 바닷속 땅밑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지형이에요. 지형. 파란색은 지형이고, 이 하얀색 선은 지구 타원체 라고 하면, 이제 지오이드라고 하는 걸 여기다 그려보려고 할 텐데, 지오이드는 지구, 여기 보통 해수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해수면 대충 요 정도 만들어지고요. 해수면이 만들어지고, 이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하면 육지 쪽에서는 실제 지형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지고, 육지 쪽은 낮게 만들어지고, 바다에선 타원체보다 좀 내려가게 됩니다. 요거를 지오이드라고 부르는데, 지오이드 좀 울퉁불퉁하죠? 일부 지역, 좁은 지역만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는 더 울퉁불퉁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뭘 하느냐, 이 지구 타원체 가지고는 보통 우리가 지구 반지름이 몇이다, 요거의 기준으로 쓰는데, 이 지오이드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요 동네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중력 방향 따질 때, 지하물질 밀도 중력 방향 따질 때, 만약에 요 지점이다. 밑으로 내려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중력이 이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어떤 요 지점에서 중력 방향을 찾아라. 그럼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지구 타원체랑 많은 차이 안 나겠지만 요 지점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요 지점에서는 여기가 쭉 경계면이 있으니까 중력 방향 이렇게 된다. 또 여기에 가게 되면 여기서는 중력 방향이 이쪽이 된다. 이렇게 지오이드에 접하는 그 면에서 수직인 방향이 중력 방향이 된다. 지금 굉장히 넓은 지역을 좁게 그려나다 보니까 좀 심각하게 된 거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중력 방향 수직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물질 분포에 따라 굴곡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보정, 중력 보정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구 타원체보다 육지에서는 높고 지구 타원체보다 육지에서는 높고 바다에서는 좀 지구 타원체보다 낮은 형태로 나타나는 게 지오이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심질 때, 바다에서도 수심질 때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구 타원체를 기준으로 요 지역, 지금 여기 바다예요, 여기 바다. 지구 타원체를 기준으로 요게 수심이 아니라 요게 수심인 거라고요. 요게 수심. 자, 그래서 요거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지구를 타원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구라고 놓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내용은 그 수학적인 내용으로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죠, 산수. 원, 둘레, 그러니까 원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 원, 둘레를 구할 때 보통 쭉 한 바퀴 돌리면 반지름 R인 원의 원둘레는 2파이 R이다. 그러니까 한 바퀴니까 360도. 근데 두 지점의 위도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위도 차이를 세타라고 놓으면 그리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L이라고 놓으면 지구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사람인데 지구를 그 기원전 사람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둥글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거의 기원전 한 200년? 막 무슨 뭐 알렉산더 대왕 막 이럴 때예요. 그때 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에서 막 연구를 하고 그때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도 그 유럽 문화권이었다고 해요. 아프리카 저 안쪽에 지금으로 치면 저 이집트 저 안쪽에 나일강 상류 쪽에서도 거기도 이제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막 무슨 연구를 하다가 하지라는 말이 우리 되게 중요합니다. 지구학에서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를 하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약 6월 22일경쯤 되죠. 하짓날 정오에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저 밑에 동네 살 때는 그 동네에 있는 우물에 그림자가 안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우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물. 서양 우물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햇빛이 거의 수직으로 내리쬐다 보니까 그림자가 여기 뭐 조금 생기다 말겠죠.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하짓날 정오에 우물 옆에 갔더니 그림자 이만큼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럼 저 밑에 동네, 거기 이제 뭐 시에네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밑에 동네는 하짓날 정오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알렉산드리아는 하짓날 정오에 이렇게 비친단 말이지. 저 멀리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설마 햇빛이 휘어서 들어오겠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사는 곳이 이렇게 굽어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하고 나서 그럼 그대로 계속 연장하면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조금씩 계속 휘어져 있다면 결국은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제를 깔아놓고 물론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 시대에 그런 얘기하면 어디 가서 욕먹을 상황이었을 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까지도 지구가 둥글다는 거 인정을 안 하던 시절이니까 그거보다도 무려 한 18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무슨 가정을 했냐면 지구를 완전한 구라고 치고 햇빛을 지구에 평행하게 입사를 하면 여기 동일 경도상의 위도가 다른 두 지점에서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렇게 또 원을 그리면
동일 경도상이라는 말을 무슨 뜻이냐면 북극에서 적도를 향해서 남극을 향해서 선을 쭉 걷을 때 세계지도상에서 같은 세로줄에 걸리는 고기를 이제 같은 경도상이라고 하는데 두 지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A 지점과 B 지점을 찍는 거예요. 쭉 찍고 쭉 찍었는데 예를 들어 햇빛이 정말 이렇게 들어오더란 말이야.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나란한데 여기는 나란하지 않으니까 요 각도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도 각도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물을 만들어 놓고 뭐 막대기를 세우던 우물을 만들던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점선과 나란하게 들어오면 이쪽에 각도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림자를 이용해서 각도를 잰다는 얘기죠. 이 각도를 재면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으니까 어떤 원리를 쓸 수가 있느냐. 반지름 R인 원의 원 둘레를 2파이R이라고 놓고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럼 여기 세타에 해당하는 요 길이 L 값 비례식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요 식을 R에 관해서 정리해버리면 2파이 세타분의 360도 곱하기 L이라는 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얻어낸 R이 지구의 반지름이더란 얘기죠. 파이는 3.14 집어넣으면 되고 세타는 재면 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랑 시에네라는 동네를 가지고 이 과정을 적용을 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이 사람이 재봤더니 여기가 한 900 몇 킬로인가 됐었고 세타가 한 7도인가 나오는가 막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타를 7도 정도 집어넣고 여기를 아마 920kg인가? 한 그 정도를 집어넣고 R 값을 계산을 해보면 한 7,3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구 반지름 6,400에 비하면 되게 크게 나오긴 했지만 참고로 사실은 이 두 도시가 같은 경도상이 아니라 실제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서 더 크게 측정된 측면이 있긴 해요. 아무튼 원리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원리는.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구해봤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걸 처음 했다는 의미로 나온 거일 뿐이지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면 R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여기 굳이 알렉산드리아 시에네 말고 정말 동일 경도상에 있는 두 지점을 가지고 이 원리를 쓰면 거의 적도 반지름, 극반지름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그 평균 값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그래 보면 약 6,400km 정도의 반지름을 가진 구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고緯도로 갈수록 지구 반지름 R 값이 길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이유는 뭐였죠? 회전 타원체라서. 아까 곡률 반지름이 크다 그랬는데 요게 그걸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뭐 조건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지구의 지구의 반지름을 구해 본 건데 이렇게 지구 반지름을 구하면 아까 앞에 써 있던 앞에 써 있던 뭐 있었죠? 표면적. 그러니까 반지름 R을 구하면 이 반지름을 이용해서 지름 이 R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면적도 구할 수 있죠. 단면적. 몇이죠? 파이 R 제곱. 둘레도 구할 수 있죠. 둘레. 2파이 R. 그 다음에 부피 9라고 전제를 깔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여기까지 쭉쭉쭉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지구의 질량을 잽니다. 만류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지구의 질량을 어떻게 재느냐? 이거 씌울게요. 만류인력이 곧 지구에선 중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만류인력이 곧 중력이다 보니까 만류인력이 곧 중력. 요게 중력 구한식이에요. 그리고 요 mg가 뭐냐면 무게예요. 무게. 이게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복귀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 지구에서는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9.8N이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얼핏 기억나시죠? 고등학교에서는 별일 없으면 10N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데 요거 계산하는 과정에 우리 뭐가 나온다?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뉴턴이 나오더라. 무게가 나오더라. 이게 무게라는 뜻인데 지구에서의 무게가 지구에 작용하는 지구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기 때문에 무게가 중력이다. 이렇게 놓고 나면 스몰 m 약분되면서 어떻게 나온다? F는 R 제곱분의 GM이라고 나오는데 F는 아니라 G는 스몰 g는 그죠? 요거를 m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지? 대문자 g는 만류인력 상수 되게 작은 거. 우리가 지금 요거를 계산하는 의미에서 g 값이 엄청 작습니다.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뉴턴 미터의 제곱 퍼 킬로그램의 제곱. 굉장히 작게 나오죠. 그 분모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뭐씩 여기 써 있으니까 g는 이렇게 나오고 스몰 g는 9.8이라고 보통 나오잖아요. 그 여기다가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넣으면 될 거고 g가 엄청 작은 값이죠. 소수점 11개짜리까지라고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반지름 위에서 구한 아까 말한 6,400km. 근데 단위가 뭐 미터 단위로 나온 거 보니까 6,400에다 03개 더 붙여서 미터로 바꾸고. 그래 버리면 m 값이 나오더라. 우리는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 식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유도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게는 중력이다. 요게 모티브가 돼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반지름을 이용해서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집어넣으면 되고 질량 m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랬더니 5.52g 퍼 세제곱 센티미터의 지구의 평균 밀도가 나오더라. 대략 책들마다 5.5에서 5.6 정도라고 나옵니다. 단위는 같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지각의 밀도가 대륙 지각은 2.7, 해양 지각은 3.0g 퍼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최상부 멘틀 같은 경우도 지각보다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는 최상부 멘틀 같은 경우도 밀도가 3.3g 퍼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각은 뭐 지구 바깥쪽에 얇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최상부 멘틀부터 하부 멘틀까지 멘틀을 전체를 다 묶으면 이 멘틀만 해도 지구 전체 부피의 80% 정도 돼요. 지구 전체 부피의 80%나 되는 녀석이 밀도가 3점대인데 밑에 이제 외핵, 내핵만 남았잖아요. 그죠? 지구 내부 잠깐 훅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근데 평균값이 이거란 얘기는 저 밑에는 밀도 엄청 큰 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자기장이나 등등등 다 감안해서 밀도가 큰 물질이 외핵과 내핵을 이루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게 된 거고 나중에 이제 각종 지진파 분석 등을 통해서 밀도가 큰 물질이 뭐가 있다? 철, 니켈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직도 추정일 뿐이지 정확하게 탐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틀릴 확률은 거의 없지만 100%는 아닌 거라고. 자,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이 있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직권이었고요. 이제 지구의 층상 구조입니다. 대기권, 그 다음에 수권과 그 다음에 직권 이제 파고 들어갈 거예요. 하나씩. 좀 전까지는 지구의 기본적인 물리량이었다면 이제는 권역을 나눠서 대기권, 요거 말장난 조심하세요. 대기권을 물어보는 게 있고 대류권을 물어보는 게 있는데 대기권은 말 그대로 땅 위에 있는 지구의 공기층 전체 그 중에서 대류권은 우리가 사는 곳, 지표에 붙어있는 거기를 대류권, 말 그대로 대류가 일어나는 권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기권 전체는 대략적으로 지표에서부터 1000km까지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보통 한 200km, 300km만 가도 우주라고 보통 취급을 합니다만 거기쯤 가면 이제 공기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우주인가 하다 보면은 가끔 질소 분자 하나씩 툭 발견된답니다. 응? 그래서 400km까지 갔어. 이제 정말 공기가 없나? 산소 분자 하나가 툭 발견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아닌데 좀 더 가볼까? 500. 이제 정말 없나? 또 툭 잊을만 하면. 그러다 보니까 1000km까지 가면 이제 진짜 없더라.
라는 건데 저거 좀 오버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치면 우주수 진공이 아닌데 뭐. 자, 아무튼 여기까지라고 대기권 전체의 권역을 보고 있고요.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대기권을 구분을 하는데, 자, 여기다 또 그림을 그리면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프 그릴 일이 많은 걸 뻔히 아는데. 오늘 차를 안 갖고 와서 여기는 찾을 곳이 거의 없더만요. 그죠? 그 예상을 하고 전철 타고 왔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가방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높이에 따라서 기온, 지금 여기 대략적으로 한 100, 150까지만 그릴게요. 저 위에 별 의미 없으니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지상 온도를 한 20도라고 놓으면 기온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너무 뾰족한데? 대충 이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여기 지금 저 위에까지 대기권 전체예요. 이 제일 밑에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를 대륙권. 그 위에 여기까지를 성층권. 그냥 북반구 중위도 위주로 제가 지금 써놨습니다. 한 3, 40도에 해당하는 나라 기준으로 한 12km 정도 되고요. 높이를 킬로미터로 쓴다면 한 12km 정도 되고 대략 50km, 대략 한 100km 정도 됩니다. 여긴 80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100까지 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지그재그냐.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는 내용 하나 나옵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따뜻한 공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표면인 거지, 지표면. 해발 빵미터니까 빵 킬로미터. 지표면 기준으로 놓고 따뜻합니다. 더워진 공기는 밀도가 작아지면서 위로 뜹니다. 더워진 공기 위로 뜬단 말이야. 그럼 위에 올라가면은 땅이 뿜어내는 열기를 덜 받으니까 식어요. 식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밀도가 커져서. 지표에 오면 다시 더워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선생님, 여기 저 위로 갈수록 태양에 가까운 건데 왜 위로 갈수록 차갑나요? 원래는 지구라고 하는 흑체는, 그러니까 천체는 태양에서 오는 열을 먹을 때는, 에너지를 먹을 때는 온갖 거 다 먹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이라는 걸 먹는데 적외선도 먹고, 빛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도 먹고, 자외선, X선, 감마선 다 먹어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5800켈빈짜리 그래도 온도가 높은 천체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전자기파를 다 뿜어냅니다. 그거를 지구가 다 먹고서는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초기 지구에는, 아주 초기 지구에는 먹는 양이 더 많았겠지만 지금은 먹는 양과 뿜어내는 양이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요 유점전이 제일 뒤에 나오는데 그거를 복사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먹은 만큼 버린다. 하지만 지구 안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머금고 있긴 한 거긴 하지만, 근데 지구 정도에 해당하는 애는 표면 온도가 평균 한 15도, 16도밖에 안 된,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치면 한 288켈빈 정도밖에 안 되는 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온의 물질은 적외선밖에 못 뿜어내요. 적외선은 곧 열에너지야. 여러분들은 적외선은 그냥 열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열에너지를 뿜어내는 거, 이게 대기권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져야 돼요. 열기를. 그러니까 여기 난로가 있어. 그럼 난로에서 점점 멀을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성층권이 생긴 지는 지구 나이 46억 년인데, 지구가 탄생해서 현재까지 46억 년인데 4억 년 전에 생겼어요. 4억 년 전에. 4억 년 전까지 성층권이 없었다고. 그 전에 어땠느냐? 그냥 이렇게. 여기 위엔 너무 희박해서 막 태양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그 전파나 에너지 입자들 때문에 가열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 꼭대기까지 그냥 기온이 쭉 떨어지는 거였는데 오존층이 생성되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존층에서 열을 모으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층. 자, 그래서 이렇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대기권을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명칭, 여기는 중간권, 저 위에는 열권. 여기도 과거에 되게 출제율이 높았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는지 많이 안 내더라고. 되게 희한하게 한
50회 이전에는 지구학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출제자들이 제가 보기엔 되게 성의 없이 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오래된 기출문제를 보면 아니 10문제 중에 특정 영역도 뭐 대기와 해양, 고체지구, 우주 크게 이렇게 한 3단원으로 표현하면 해양까지 한 4개로 한다면 골고루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소단원에 해당하는 데서 막 2문제, 3문제 내버리는 거야. 실제로 막 30회, 한 35회 요 사이에 보면 그냥 출제자가 필 꽂혀가지고 갑자기 완전 요만큼,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 요점 정도로 치면 이만한 개념소에서 4페이지나 될까 말까 하는 곳에서 2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게 너무 심했잖아. 고르게 분산 안 시키고. 근데 요새는 좀 그런 게 덜하긴 한데, 하여튼 그럴 때 막 이런 것들 몰아서 내고 막 그랬어요. 그게 또 모르는 거니까, 도대체 출제자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인강 들으셨다고 하니까, 초반에 제가 이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넓고 얕은 지식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지금 깊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천체 쪽에 들어가면 깊은 지식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 하나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문제풀이 좀 더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때 풀어보는 시간을 갖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다? 넓고 얕은 지식. 이거 지금 넓은 지식에 속하는 거예요. 깊지도 않잖아, 이게 봐봐. 그냥 여길 뭐라고 한다.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근데 여기 나온 용어를 보고 왜 기온이 하강하나? 그래프를 보니까 기온이 하강하네. 땅이 뿜어내는 열기가 덜 온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더운 공기 위로 뜨고 찬 공기 내려가니까 가만히 안 있네? 기온이 내려가니까 공기가 가만히 안 있네? 그렇게 대류가 일어나네?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이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수증기가 같이 대류를 하는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위에 가면 차가워서 응결, 무거워서 떨어져, 밑에서 다시 증발해, 또 올라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 기상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성층권은 약 한 12km에서 한 50km까지 이 성층권의 최하부가 한 20km 안팎, 여기가 오존층입니다. 약 4억 1천만 년 전 고생대 실루리아기 때 비로소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전까지는 땅 위에 그 생명체가 아예 없었어요. 동물이고 식물이고. 가끔씩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황무지가 펼쳐진 화성 표면 같은 거 있죠? 그냥 거기에 바다만 있다 수준 차이밖에 없었어. 바다가 있고 바다 밖은 그냥 지금 우리가 보면 화성 같은 표면 그런 상태였는데 이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생물이 육지로 진출하게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프상을 보니까 높이에 따라 기온 상승, 그 다음에 매우 안정한 층입니다. 여기 불안정이에요. 그럼 여긴 안정이겠지. 왜? 찬 공기 위로 안 올라갑니다. 더운 공기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그죠? 매우 안정하다. 그리고 오존층 얘기는 워낙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한 100번 들었죠? 100번.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한다. 100번 미만은 절대 아닐 거야. 100번 넘으면 넘었지. 그 다음에 중간권 그렇게 특징은 없는데 가끔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얘랑 이제 헷갈리라고. 여기도 대류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까지 지금 똑같아요. 근데 왜 여기는 기상현상이 없냐?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없고 어느 정도의 밀도. 자, 하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가 한 5권 정도의 변리사 책을 한번 쫙 제 거랑 이제 뭐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번 봤는데 요게 제대로 나온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성이 나타나는 층은 중간권이 맞습니다. 10권에 써 있는 책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순 우리말로 하면 별똥별이잖아요. 우주를 돌아다니던 돌덩어리나 쇳덩어리나 뭐 2개 섞인 그런 것들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와서 들어봤을 거예요. 마찰을 일으키면서 타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타들어가니까 진행 방향 뒤쪽으로 막 꼬리가 줄줄줄 생기는 거잖아. 해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유성이라고 하고 그 중에 대기권에서 다 타지 못하고 한 주먹만하게 어떤 건 뭐 머리통만하게 지표에 떨어지면 그걸 보고 운석이라고 하는 거지. 자, 아무튼 이 유성이 나타나려면 대기와의 마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10권에 공기가 너무 없어. 그래도 여기만큼은 돼야 되는 거예요. 유성은 중간권이 맞습니다. 별똥별이 나타나는 곳 여기 중간권. 다른 책에 있는 내용들하고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제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린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권 계면 이런 말 써 있는데 계면이란 게 뭐냐면 경계면이라는 뜻이에요. 경계면.
여기 지금 제가 층을 4개를 얘기했으니까 그럼 경계면 3개 나오겠지. 그냥 밑에 층 이름에다가 계면 붙이면 돼요. 그럼 봐요.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여기겠죠. 거기가 가장 낮은 온도 나타난다. 여기가 한 영하 100도쯤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열권. 공기 되게 희박하고 전리층이라는, 그러니까 전파를 반사하는 층이 있더라. 그냥 여기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전하를 띤 입자가 밀집돼서 전파를, 지표에서 쏜 전파를 튕겨내는 층 정도까지 아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인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누군가가 지구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써먹으라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든 것 같다는. 우리가 지금 전파통신,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막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전리층 때문이에요. 무선통신 가능한 거는. 이거 없으면 만약에 내가 어떤 전파를 쏘면 그냥 다 주변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로라라는 게 나타난다. 오로라는 모든 열권이 아니라 일단 오로라는 자기장이 강한 곳, 자기장이 강한 곳. 그러면 주로 극지방 쪽이겠죠? 그죠? 극지방 쪽이고, 극지방이 또 여기 써 있는 이 높이들이 거의 다 반토막 난다고 보면 돼. 지구 타원체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아까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기권할 때 얘기하려고 한 거니까 지구 타원체에 의해서 지구가 부풀어 있으면 그거보다 밀도가 훨씬 작은 공기는 원심력 영향을 더 받을 거 아니야. 공기는 더 뚱뚱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좀 더 또 그리면 지구가 이렇게 타원이야. 찌그러다냐. 지구가 타원이야. 딱 봐도 가로가 좀 길죠? 공기층은 어떠냐? 극지방에 가면 한 5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km도 아니야. 여기는 적도 쪽은 되게 한 1000km까지 가고 공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열권이 여기 진짜 여긴 거야. 그죠? 근데 극지방에서는 열권이 되게 낮은 거야. 거기다가 자기장도 강해. 그러니까는 이 오로라가 막 하늘에 나타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보이는 곳은 열권. 극지방에 가면 거기가 자기장도 강하고 얕다 보니까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더라라는 것까지 대기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권으로 갑니다. 수권. 싹 지우고 수권. 수권은 이제 우리 흔히 육지의 물과 바닷물 두 가지로 보통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바닷물 위주로 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지물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아서 수권 그러면 우리 바닷물로 얘기를 할 텐데 여기도 깊이에 따른 수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바람에 의해 잘 섞이는 혼합층. 그러니까 수온이 일정한 거예요. 섞이니까. 그럼 왜 섞일까요? 바람이 불어서. 더워서 잘 섞입니까? 바람이 세서 섞입니까? 바람이 세서 섞이는 거예요. 덥냐 춥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표층에서부터 어느 정도 수온이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 그래요. 뭐 어떨 때는 수심 5m밖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수심 100m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론상. 실제로 보면 한 20-30m? 뭐 제가 뭐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잠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심 40m만 가도 거의 수온이 엄청나게 낮대요. 예전에 무슨 사건 때문에 그 수심 40m, 50m 막 잠수사들 들어가가지고 뭐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그때 보면 굉장히 춥답니다. 그 수심 40m, 50m. 빛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데 빼고 바람에 의해 혼합이 잘 되는 층, 햇빛으로 가열되고 수심 빵미터에서부터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바람에 의해 섞이는 층.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 그리고 원래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의 혼합층 두께가 좀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요. 수온이 일정하며 중위도 해역 그럼 30도 노스, 30도 사우스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두껍게 발달합니다. 바람이 세거든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지구 대기대순환에서 고기압지대입니다. 뭐 고압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기압 지역이 바람이 좀 셉니다. 저기 우리 그 유체 쪽에서 대기과학 쪽에서 고기압성 경도풍, 저기압성 경도풍, 뭐 직윤풍 얘기 나오는데 개념 정리 또 그쪽도 나중에 할 거예요.
고기압성 경도풍이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압과 저기압 중에 똑같은 조건이면 기압차가 예를 들어서 20이 나는데 요 동네는 고기압이야. 기압차가 주변이랑 20 나는데 여긴 저기압이야. 그럼 고기압성 바람이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 나가는 곳이 고기압인데, 불어 나갈 때는, 이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요령을 경도풍을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문제는 맞아야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지, 공기가 밑으로 하강해, 고기압이야. 그럼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 내려올 때는 중력이 도와주니까는 쑥쑥 내려오고, 저기압 올라갈 때는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야 되니까 뭐 대충 뭐 역학적으로 맞긴 맞더라고. 올라가야 되면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야 되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올라오기 힘들지 않나? 우리 산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 힘들지 내려올 때는 안 힘들잖아. 아, 등산을 잘 안 다니죠? 등산 잘 다니면 늙은 겁니다. 인정? 가보면 그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요즘 딱 그 철이잖아요. 아주 그냥, 난 가끔씩, 저도 이제 산에 가끔씩 쉬는 날 가긴 가는데, 진짜 그냥 최소한의 복장만 갖추고 가요. 등산화와 바지만 등산 바지 입고, 그냥 뭐 대충 바람막이 하나 입고 가는데, 앞에서 보면 거의 히말라야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거의 뭐 진짜, 저 상태면 그냥 산에서 비박을 해도 되겠어. 응? 꼬챙이 2개도, 뭔 세발 300m 가는데 꼬챙이를 2개를 들고 막 이러고 가는지 모르시겠는데, 그랬는데, 뭐 이건 잠깐 여담이지만, 제가 한번 지팡이 대용 짝대기를 한 산 밑에서 구해가지고, 우연히 주워가지고, 그걸 한번 짚으면서 올라가 봤더니 이유를 알겠더라고. 정말 산 올라가기 편해지더라고. 아무튼 올라갈 때 오래 걸리지만 내려올 때는 시간 반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이 고기압성 바람과 저기압성 바람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압 지대가 바람이 좀 세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구 전체적인 위치 얘기할 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요거 얘기할 때 희한하게, 그렇죠, 30도 간격으로 끊으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잘못 공부한 겁니다. 위도는 4군데입니다. 보세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극. 0도 부근, 30도 부근, 60도 부근, 그 다음에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오개념. 딱 봐도 3칸이 나눠져 있거든. 막 지도에 보면. 4개로 나눠야 돼요, 4개.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극지방 별로 다룰 일 없어요. 그래서 중위도 그러면 30도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가 두껍더라.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그 혼합층 밑에 수온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즉 낮아지는 층.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제 요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해수의 연직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해수의 연직 구조를 쫙 그리면 쭉 수심이 이렇게 있을 때 수심, 여기도 표층, 수온, T 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수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냥 전형적인 패턴으로 그려볼게요. 수온이 일정한 층이 좀 나오다가 수온이 낮아지다가 또 일정해진 층이 나옵니다.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를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왜 수온이 일정하냐? 방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다. 그래프 보이죠? 대략적으로 여기가 몇 도쯤 되냐면 한 5도 정도 됩니다. 5도씨. 그러니까 심해층은 일반적으로 한 5도씨, 4도씨 이하로 내려가고 일정하면 심해층. 가끔씩 극지방, 북극해 같은 경우는 수온이 어떻게 나오느냐? 북극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럼 여기까지 다 혼합층? 아니 이게 다 심해층이야. 우스갯소리로 북극에 놀러를 갔네? 배 타고 뭐 세빙선 타고 가는데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보트 타고 내려와서 내가 북극해 바닷물에 손 한번 살짝 담궜어. 북극해 심해층에 갔다 온 거야, 내 손이. 왜? 여기도 심해층인 거야, 다. 네. 그럼 진짜? 거짓말 치지 마. 정말이라니까? 표층 해수도 다 심해층. 거기는 혼합층, 수온약층이 없어요. 다 심해층이니까. 그냥 말씀드려봤고요. 여기 수온약층에 매우 안정하다는 말이 써 있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매우 안정. 아까 대기권에서도 매우 안정 있었죠, 이거. 그래서 가끔씩 성층권이랑 서로 대비해서 많이 문제로 엮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수온약층 왜 매우 안정하냐? 보세요.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위에요. 위에 바닷물 온도가 따뜻하네요. 밑에가 차갑죠?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다고.
그럼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하고 여기하고 잘 안 섞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라는 말도 여기에 가끔씩 부가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움직이니까 위아래 안 섞이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심해층은 아까도 말했듯이 수온이 매우 낮은 냉수층, 보통 5도씨, 4도씨 보다도 수온이 낮은 극지방에는 심해층밖에 없다. 요 정도 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잘 봐 놓으세요. 나중에 개념서 나오면은 그림 엄청 들어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지권으로 갑니다. 지권. 지진파의 속도 분포에 따라서 항상 뭐에 따라 구분을 하느냐, 영역을.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가지고 여기는 구분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진원거리 구하는 식 하나 나왔죠. 저거는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증명하는 거는 뭐 개념 강의에 내가 증명을 한번 했었나요? 봤다면서. 네, 증명 한번 했었나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거리 구하는 식, 진원거리 또는 진항거리라고도 하는데, 그냥 P파의 속력 빼기 S파의 속력 분해 곱한 거. 그래서 거의 열의 9이 P파의 속력이 8km/s로 나오고 S파의 속력이 4km/s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여기가 상수 취급해도 돼요. 여기를. 왜요? 8 빼기 4 그럼 몇이야? 4. 8 곱하기 4 32. 그럼 4분의 32. 그럼 앞에 거 무조건 여기 동그라미 친 거 8 나옵니다. 8. 단위가 여기 앞에 저 동그라미 친 자리 계산하면 8km/s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PSC를 세컨드니까 초단위로 곱해버리면 그냥 진원거리 또는 진항거리. 원래는 진원이라는 말과 진항이라는 말이 다른 거지만, 같은 말이 아니지만, 우리 진항거리를 구하라고 한다, 진원거리를 구하라고 한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진원은 땅속이고 진항은 땅 위이긴 하지만,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PSC라는 게 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 응? 그럼 관측 지점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멀다고 해보면, 그러면 지진 발생한 곳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P파가 발생하고 S파가 발생해 동시에. 근데 P파가 먼저 와요. 왜? 빠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까운 곳은 P파가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S파가 바로 관측되는데, 멀리 가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야. 더 벌어지다 보니까 P파가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S파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 차이를 PSC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 PSC가 길면 길수록 어떻다? 거리가 멀구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식이 저쪽 식이고,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초단위로 PSC만 곱하면 거기 답이 나온다는 거 명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느냐? 지진파가 가다가 속도가 확 꺾여.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갑자기 확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진파의 불연속면이 지구 내부에 나타납니다. 불연속면, 연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쫙 증가해, 뭔가 쫙 감소해가 아니라 갑자기 일정하게 갑자기 팍 증가해. 이러면 불연속인 거야. 그래서 속도가 점점 증가되는 게 갑자기 훅 떨어져. 불연속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계면을 가지고 끊었더니 지각, 그 다음에 멘틀, 외핵, 그 다음에 내핵,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대륙 지각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50km, 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작습니다. 직권 전체에서 제일 밀도 작아요. 화강암질 암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우리 또 암석 얘기할 때도 등장하겠지만, 화강암질 암석은 되게 밝은 색이에요. 북한산 인수봉이나 뭐 저기 뭐 청와대 뒷산이나 뭐 그쪽 생각하면 됩니다. 도봉산 이런데 그거 다 화강암이거든요. 밝은 색인 이유는 그 속에 SiO2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 규소라고 하는 석영 성분, 장석 성분에 많이 들은 성분들인데, 반면에 이렇게 되는데, 봐봐요. 이제 반대로 해양지각은 두께도 좀 얇아, 밀도가 좀 더 커. 현무암질 암석 딱 봐도 어둡죠. 현무암 하면 어둡다. 도라로방 생각하면 되니까 어둡다. 얘가 많긴 많은데 상대적으로 칼슘이나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위에 비해서.
물론 여기도 SiO2가 한 절반 가까이 되지만 여기는 이 SiO2가 거의 석영 같은 경우는 거의 100%예요. 장석은 한 80%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왜 썼냐. 규소는 원자번호 14번이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에요. 그럼 원자번호가 클수록 일단 무거운 원소잖아. 칼슘은 원자번호 20번이고 여기까지는 외우시겠지만 철은 원자번호 26번이에요. 마그네슘 12번. 전체적으로 이쪽 애들이 더 원자번호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있으면 밀도가 큰. 그러니까 여기에 밀도가 좀 더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름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진파의 불연속면. 지진파의 속도가 이 경계를 기준으로 갑자기 확 빨라집니다. 왜? 지각보다 밀도가 큰 애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지진파는 탄성파라고 하는 매질이 꼭 필요한 파동이기 때문에 매질이 있어야 되는 그 탄성파들은 매질이 밀하면, 밀도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증가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호면 밑을 멘틀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지각 평형설, 지구의 표면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그럼 지각 그 밑에는 어떠냐? 평평하다. 이걸 플래트설. 그러다 보니까 위로 돌출된 부분은 밀도가 작고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은 밀도가 크다. 여기 너무 차이가 안 나게 그렸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해양 지각은 밀도가 크다. 여기 밀도가 작다. 이런 거 얘기할 때 플랫설이 설명이 되는데 실제로 지구 지각의 모양하고 관련 있는 건 위로 돌출된 곳은 밑으로도 돼 있더라. 그래서 보통 위로 많이 돌출돼 있으면 두껍고 밑으로 쑥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지각이 좀 얇다. 위아래가 좀 대칭이다. 이거를 에어리설이라고 합니다. 실제 모양을 설명할 때는 에어리설로, 그 다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 차이를 설명할 때는 플랫설로 설명을 합니다. 되게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니까 근데 이건 나오면 그냥 맞춰야죠 뭐. 그렇게 따지는 지각 평형에 대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고요. 전 예전에 이거 외울 때 플랫설, 플레이트,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플레이트, 접시 밑에 평평하다. 응? 그래가지고 외웠더니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왜 이게 플랫설이냐. 사실은 사람 이름인데 어떻게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응? 플레이트, 평평한. 응? 원래 다른 스펠링이 달라요. 응?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뭔가를 얘기할 때 미리 얘기하는 게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알고 가겠지. 근데 나중에 따지더라고. 아니더만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외우면 편하다 그랬죠. 그겁니다. 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근데도 앞뒤 다 자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나중에 단층 얘기할 때도 왜 얘가 정단층이냐, 왜 역단층이냐. 정단층, 단층이 예쁘게 놨으니까. 역단층, 단층이 좀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나를 거역해. 진짜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웠어요. 왜냐면 단층에서는 상반, 하반을 나눠서 구분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중학교 때 상반, 하반 구분을 내가 못했는지 학교 선생님이 안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 구분을 못했는데 문제는 계속 맞추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나와서 야 상반이 어디니? 그러면 나 말을 못해. 근데 시험을 틀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지. 왜? 내 나름대로의 얘는 왠지 미끄럼을 타도 될 것 같아. 단층면에서 단층이 올바르게 나 있어. 위에 드러난 부분이 뾰족해. 나를 거부해? 뾰족해? 아이 나쁜 놈. 나를 거역하다니. 거역단층. 뭐 이렇게 외웠거든. 그러니까 진짜 상반을 난 그때 이해를 못한 거야. 왜 내려가 있는데 이걸 상반이라 그러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게 딱 각인이 돼서 뭐 지금이 아니지만 아무튼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린 거고요. 멘틀, 그 모호면에서부터 구텐베르그 면까지를 우린 멘틀이라고 하고 지진파의 주시곡선이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가 확 꺾이더라. 아까 얘기했죠. 불연속면. 그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지권 전체 부피의 약 80%. 질량은 최대이지만 밀도가 최대인 곳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외핵. 지진파의 암영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오늘 원 엄청 그리네요. 여기서 땅속으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쭉 끊으면 중간에 뭐 내핵도 있고 결과적으로
외핵도 있겠지만 지진파를 땅 하고 쏘면 밑으로 갈수록 더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여기서 지진파를 땅속으로 빵 쏘면 여기서 발견돼요. 밑에서 점점 속력이 빨라서 다시 지표 쪽으로 꺾입니다. 경로가.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면 여기서 발견되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서 조금만 각도를 바꿔도 여기서 조금만 꺾여도 이상하게 되는 거야. 꺾여도. 여기까지는 지진파가 아예 안 나오는 곳이 생깁니다. 지진파 관측이 안 되는. 내가 어디서 관측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약 103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니까 90도에서 더 돌아갔겠죠? 그죠? 103도에서 142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네. 그죠? 이걸 통해서 멘트라고 뭔가 상태가 다른 곳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둡다는 뜻이에요. 아무 정보도 없다는 뜻이에요. 영은 뭐냐? 저게 그림자 영자야. 응? 옛날에 무슨 소설 쪽에 무영탑이라는 소설 있지 않았나요? 응? 뭐 내가 뭐 죽으면 그림자가 안 생길 것이다. 뭐 탑에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림자 영자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여기가 실체를 내가 뭔가 지진파에 쏘면 그게 실체. 반대편에 나타나는 걸 그림자 영자서 0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나와. 그래서 뭐가 있다. 왜? 밀도가 다른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핵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고요. 사실은 외핵은 아니고 핵이 존재한다는 거. 멘틀과 다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약 여기 한 110도쯤에 미세하게 P파가 관측이 되더란 말이에요. 미세하게. S파는 참고로 S파는 외핵을 액체인 외핵을 통과를 못하니까 아예 관측이 안 되지만 약한 P파가 관측된다는 거는 보세요. 쭉 들어와서 꺾인 녀석이 여기서 튕겨져 나온 애가 생긴 거예요. 튕겨 나온 애가. 그러니까 여긴 또 뭔가 또 성질이 다른 애가 또 있다는 거지. 핵 속에. 이걸 통해서 내핵 약한 P파가 발견되면서 또 외핵과는 상태가 다른 애가 있더라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여기 경계면 이름들 써있죠. 모호면, 여기는 구텐베르그면, 여기는 레만면. 경계면 보세요. 여긴 지금 모호면은 안 쓴 거예요. 모호면, 구텐베르그면, 레만면 이렇게 경계면, 불연속면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기를 좀 하시기 바라고 자 잠시 쉬었다가 뒤에 지각의 구성물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좀 쉬겠습니다.